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걸 주셨나요? 그런데 지금 돌려받고 계신 건 어떤 말인가요? 오늘은 한 여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을 따라갑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지워졌던 시간이 어떻게 다시 나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어릴 때 아이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 집엔 주말마다 아빠가 없냐고요. 그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설명해봤자. 그 나이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근무했고, 나는 도시에서 아이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 생활이 몇 해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15년이 지나 있더군요. 아침이면 도시락 3개를 싸고, 저녁이면 방과 후 수업 체크하고, 밤엔 작은 방에 앉아 학원비 통장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를 채우는 건 늘 저였고, 아이들 생일도 학예회도 병원도, 심지어 장례식장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도 원망은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누구는 이혼하고 누구는 싸우고 헤어졌지만 우린 떨어져서라도 버텨냈다는 사실이 그 시절엔 나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각자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가고 남편도 정년 퇴직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고향 근처에 머물겠다고 했고, 아이들은 서울 각지로 흩어졌고, 결국 나는 서울 한복판,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갈게요.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말은 몇 달이 지나자 점점 뜸해졌고, 나중엔 엄마 바빠서 다음 주에 봬요. 엄마 그냥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그런 말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김장을 했고, 설이 되면 떡국 재료를 준비했으며, 추석엔 밤을 까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나 하나를 위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집에 들렀다가 말없이 김치통을 열어보더니 툭 던졌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이런 걸 해요? 아무도 안 먹는 거 왜 자꾸 하냐고. 그리고 덧붙인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이런 걸 바래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냥 투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문장에 내 지난 30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싱크대 앞에서 서서 오래된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 조용히 뚜껑을 열고 모두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었습니다. 참기름 냄새도 마늘 향도 그날따라 유독 눈을 시리게 하더군요. 해준 게 뭐냐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나는 부엌 창가에 기대 서서 김치통 하나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직접 담근 무생채도 있었고 가을에 손수 말린 고춧가루도 있었고 작은 통에는 멸치볶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애가 어릴 적 밥을 잘 안 먹어서 멸치를 다 손질해 다시마 국물에 볶아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맛있다고 손가락으로 집어먹더니 이제는 뚜껑을 열자마자 버리라며 인상을 찌푸렸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해준 게 뭐냐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힌 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린 찌개는 넘치고 있었고 손목에 찬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예금 통장을 꺼냈고 서류함에서 보험증권을 빼냈습니다. 그 안엔 자식들 이름이 적힌 교육보험이 있었고 비상금처럼 넣어둔 입출금 통장도 있었고 막내 결혼할 때 쓰려던 적금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씩 펼쳐보며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내가 널 놓을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애들은 내가 가진 게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번 돈도, 내가 모은 돈도 결국엔 자식에게 갈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인생이었단 걸.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내 시간과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은 내 존재였다는 걸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긴 줄에 서서 번호표를 들고 창밖만 바라보다가 내 순서가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비밀번호를 틀린 줄 알고 직원이 다시 물었을 때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할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돌 사진,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졸업식.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장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그 사진 속 나는 항상 뒷줄에 서 있더군요. 아이들과 남편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이 나는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어요. 정면을 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서 있었고 그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그들 눈엔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요. 누가 그랬어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결국 묻습니다. 해준 게 뭐냐고요. 내가 그 애들 이름을 서류에서 하나씩 지우기 시작한 건 그 말을 들은 지 딱 일주일 뒤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하고 TV를 켜고 빨래를 널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와 서류만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집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공동 명의로 산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지켰죠. 애들이 다 크고 남편은 고향 쪽으로 내려간 후 명의를 정리해 혼자 살기 편하게 하자고 말했을 때 큰애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될 건데 굳이 정리할 필요 있겠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그땐 그냥 넘겼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떠올라 나는 혼자서 등기소를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명예 단독 변경하려고요. 직원이 이유를 묻길래 그냥 앞으로는 제가 혼자 살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내 방 서랍엔 나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 이름이 앞에 있었고 그 아래 내가 보조처럼 껴 있었는데 이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셋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유효하게 가입했던 교육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종신형으로 묶었던 나와 남편 이름의 보장 상품까지. 보험사 직원은 되묻더군요. 자녀분 명에 유지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납입만 멈춰도 된다고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 정리해달라고요. 이젠 제 이름만 남겨두고 싶다고 했어요. 공증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정한 대로 가게 하려면 정리를 해두는 게 낫다 싶었죠. 내가 가진 건 크지 않았어요. 한 채의 집, 얼마간의 예금,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나눠 넣어둔 통장 3개. 그중 하나는 오롯이 내 노후 생활비로, 하나는 의료비, 마지막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계획표에 아이들 이름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써넣었어요. 공방 수업 등록, 매주 화요일, 수채화 기초부터 연필을 잡아본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감을 짜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등록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덜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트에서 반찬 재료를 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집안에서 매일 혼잣말을 하게 되더군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조금씩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였던 나는 실은 그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 같은 존재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늘 그렇게 한쪽이 더 주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주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토록 복잡했던 마음들이 서류 하나 정리하고 나니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저녁 시간이면 누가 연락해 오지 않을까 싶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 이젠 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덜 시끄럽더군요. 수채화 수업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물감 짜는 법부터 시작해 붓에 물을 적시는 연습까지. 처음엔 손이 굳어 몰래 뒤처지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다정하게 다가와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일이 얼마만인지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 수업에 함께하는 분들 대부분은 나처럼 아이 키우고 손주 돌보다가 뒤늦게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막내 사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화를 종이에 쏟아냈고 어떤 분은 며느리와 다툰 뒤 울면서 꽃을 그렸대요. 나는 그저 물에 젖은 색을 보며 오래전 그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얀 종이에 번지는 물감처럼 시간도 그렇게 사라졌던 거죠. 수업이 끝난 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창밖 나무 그림자가 잔잔히 흔들렸고 커피잔에 손을 얹으면 그 온기가 그대로 마음까지 번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온기를 내 손에서 흘려보내며 살았구나 싶었죠. 냉장고 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날 장 본 걸로 작게 나를 위한 식탁을 차렸고 혼자 먹는 밥도 예전보다 천천히 더 조용히 먹게 되었어요. TV에서는 뉴스 대신 음악 채널을 틀어두었어요. 가끔 피아노 선율이 흐르면 마음이 잠깐 멈췄다가 조금씩 풀어지듯 흘러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꽃시장에 갔고 어떤 날은 집 안 커튼을 바꿨고 또 어떤 날은 그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노을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편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무섭고 쓸쓸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함이 나를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내 시간을 살아간다고 느꼈어요. 세상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나를 찾아가고 있었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감각을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니 내 안에 쌓였던 소음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다져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쓸모가 없던 엄마가 갑자기 필요해졌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집에 늦은 밤 벨소리가 울렸어요. 모처럼 잠이 깊이 들었는데 문 너머에 서 있던 건 큰아이였습니다. 어두운 얼굴, 깊게 팬 눈밑, 그리고 품에 안겨있는 아기.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고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이더군요. 애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육아휴직 끝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는 며칠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된다면서 엄마니까 한 번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말랑한 손, 어릴 적 우리 애들 냄새가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밀려온 건 기억 속 그 말이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던 그 차가운 말이 다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뒤 둘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물어봤다며 담보가 있어야 이율이 낮다고 했어요. 어머니 집이라면 그 조건에 딱 맞는다며 문서 정리만 같이 가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속뜻은 뻔히 보였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이제 겨우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공증이 찍힌 문서, 재산 분배 서류, 그리고 내가 직접 쓴 사적인 계약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죠. 다음 날 나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지금의 집 한 채뿐이고 그 역시도 내 노후를 위해 지키고 싶다고. 이제는 누구의 이름도 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들은 실망한 눈빛으로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문서 하나를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재산은 외부 상속이나 이전 없이 본인의 생존 기간 동안 단독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며 그 누구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음.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랑도 미련도 기대도 더는 남지 않은 자리엔 고요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작은 이불을 펴고 그 손주가 뿌리고 간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냄새도 없는 방 안엔 짙은 침묵만 맴돌았고 창밖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이제 그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고 이 조용한 공간이 주는 평화였어요. 이젠 엄마도 보호자도 아닙니다.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둘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너무 단호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저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어요. 큰애도 전화를 바꿔받아 마치 부탁이 아니라 지금껏 길러준 대가라도 받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라면 마지막 도리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요.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공증 사무소에 연락을 넣었고 그때 준비해두었던 문서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재산 목록, 소유권 확인서, 명예 단독 사용 확약서, 그리고 상속 거부 조항까지. 나는 단 하나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해두었고 그 결정을 이제 실행에 옮겼을 뿐이었어요.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공증인의 도장을 받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떨리긴 했지만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킨 집도, 내가 모은 돈도, 내가 걸어온 시간도 누구의 몫도 아닌 내 것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 앉을 자리를 먼저 정리하고 차를 끓였겠지만 이젠 나 혼자 마실 커피만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애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큰애는 말없이 서 있었고 둘째는 옆에서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과 관련 법적 책임은 이후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문구, 어떤 요구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조항까지 천천히 읽어나가는 얼굴에서
당황과 낯설미 교차됐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산이 끝났다고. 받을 것도 줄 것도 없고 남겨야 할 것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둘째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느라 내 감정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창밖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이제는 내 곁을 완전히 떠났다는 걸요. 나는 그 애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내 이름이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애들이 떠난 뒤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기다리는 일이 사라지자 하루가 훨씬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공방 수업은 어느덧 3달째였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그린 풍경화를 칭찬해 주셨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린 그림에 누군가 감탄을 했고 그 감탄이 내 귀에 닿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토록 기쁜 일이더군요. 공방 근처 작은 골목길, 조용한 빈 점포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 앞을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걸 내가 지킨 공간에 놓고 싶다는 마음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작게나마 임대 계약을 했고 그곳에 내 그림과 손바느질 작품, 손님들 책을 둘 작은 선반까지 놓았어요. 이름은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간판도 달지 않았고 문 옆에 조용히 그림 한 점만 걸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저 들여다보기만 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더니 근처 어르신들, 젊은 엄마들까지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작은 수업도 듣고 갔어요. 그 공간에선 이름도 직업도 관계도 모두 잠시 내려놓고 사람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내게 그러더군요. 선생님,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자식들이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때 그 한마디 엄마가 해준 게 뭐이냐던 그 말. 그게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의 뒷모습을 좇으며 내 인생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좋아하는 찻잔에 물을 끓이고 햇살 좋은 날엔 창가에 앉아 음악을 듣습니다. 그 어떤 관계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으며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조용하고 단단한 나날이에요. 자주 쓰던 말은 아니지만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잘 살았다고, 이대로 충분하다고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걸까?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전화를 받은 건 평일 오후였어요. 공방 앞마당에 꽃을 심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가 울렸고 받을까 망설이다가 습관처럼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크면서 당신 얘기를 자주 한다고요. 나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다급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저 오래된 계약서를 다시 펼치듯 담담하게 조건을 나열하는 말투였어요. 그 애는 물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냐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없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그 애는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우리 엄마 맞죠? 그제서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곤란하다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애는 이해하겠다고 했고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벽에 걸린 내 그림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나무, 새, 창문, 비. 그림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엔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 내가 나를 다시 그려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애써 설명하지도 억지로 품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내게서 엄마라는 이름을 원하겠지만 나는 이제 그 이름보다 나를 먼저 껴안고 싶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끝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지만 나는 그 숙제를 하다 내 인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젠 미완이라도 괜찮아요. 마침표를 내가 찍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천천히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해준 게 뭐냐던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선택했죠.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